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진왜란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들끓게 하는 이야기, 의병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병이 이제 곽재우, 정기룡, 고경명, 영규대사 같이 일선 전투에서 맹활약을 한 의병들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전사를 보면 별 활약이 없어 보이는 의병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이제는 대중들도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이제 더 뒤져봤더니 조선왕조실록이나 임난기록에 보면 의외로 의병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은 견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놀랍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분노를 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세금이나 뜯어먹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정부군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정말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한 놈은 한 놈도 없고 그 와중에도 말이지 그렇게 백성이 군대를 일으켰더니 이걸 또 핍박을 해. 세상 이런 놈들이 어딨어 그래갖고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분노하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의병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심지어는 의병장을 죽이거나 이런 사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평소에 탐과 노래나 당쟁만 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고 정규군은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도 평소에 핍박받던 백성들이 나라 싸웠는데 그거를 또 니네들이 탄압을 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주 틀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정말 그런 나라면 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역사를 하는 우리도, 야, 이게 나라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이러고 말겠지.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그렇다고 그걸 100% 미워하자는 건 아닌데, 인간 사회는 항상 몇 가지 이제 그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양측면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또 저쪽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보면 참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의병장이 한 분 있어요. 이제 바로 김덕령이죠. 김덕령은 명망이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전국 의병 총사령관 같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덕령이 전투에서 그렇게 활약한 게 없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김덕령에 대한 전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고 소설에는 그냥 말 못한 얘기들이 나오고 김덕령 사건을 중심으로 의병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교훈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의병이라는 게 어떤 거냐인데 사실 의병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군이 붕괴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왜군이 쳐들어와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나 수령도 없지만은 이런 전략 요충을 지켜야 나라가 구해진다 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무사를 모아서 정말 싸움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섬진강 방어했던 이제 곽재우 장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군이 안 왔어도 정부군이 도망가고 수령이 도망가고 치안부재 상태가 생기면 이런 걸 이용해서 강도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지역 방어나 치안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걸 자위대 자경단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건 특히 그 지역의 양방 관련화 부호 사대부들이 원래 또 향촌 조직이 있거든요. 향약이라든가 유향소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자경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인데 승병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불교분들이 또 이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승단 조직이 가만히 보면 좀 군사적 비슷한 게 있어요. 일단 위계 질서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 사찰은 자체 네트워크가 있어요. 땅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스님들이 다 선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물 짓고 이렇게 밥 짓고 이런 사람도 있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회계 처리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승이라고 왜냐하면 절도 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중세로 말하면 봉건 영주 같이 왜 영주 기사 이런 것처럼 승단 조직을 그대로 딱 되면 이게 작은 국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기에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딱 모이면 자기들끼리 뭐 부사관 조직도 다 있고 보급부대 뭐 농사 다 있으니까 승병이 가만히 보면 군대로 제일 빨리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의병의 지휘관들도 보면은 곽재호 같이 지역사회 숨은 이제 저기 장군, 뭐 무사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장교들 그렇게 하면 패잔병이 전투에서 패했지만은 숨어 다니다가 이제 뭐 정기룡이라든가 정문부라든가 이런 또 무관 출신들이 있어요. 그럼 뭐 승병은 이제 불교 조직과 승군의 자체적인 어떤 무승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 관료 중에 애국심이 뛰어나셔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조헌 같은 경우는 양반 관료인데 이분은 보니까 원래부터 좀 요즘식으로만 밀리터리 매니아시더구만요. 그래서 무관직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중국 사신 가서도 군대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아 제대로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게 평소에 굉장히 좀 크게 강하셨어요.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얘기는 못합니다만 군대의 본질을 빨리 꿰뚫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지휘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름이 잘 안 알려 있지만 지역 양반 조직들이 이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대장 하던 사람이 대장하고,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군량 보급하고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활동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전투 부대로 들어가서 단독으로 잘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군한테 합세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행정망이 붕괴됐어요. 정규군이 뭐 1개 중대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자기 의병 조직을 이용해서 그 군대에 들어가서 정규군과 합세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병 대대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병 부대가 정찰, 게릴라전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아도 지역 치안 유지를 한다거나 또는 후방 지원을 한다거나 유민들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병들이 왜 정부군하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양반 의병장들, 그러니까 양반 관료 의병장들을 보다 보니까 당쟁이랑 뭐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 계신데,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선 군사 제도가 지닌 본질적인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가 돼요. 자,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첩보라든가 정찰이 중요해요. 한산도 전투 때도 왜 어느 목동에 뛰어와서 알려줬다. 이러니까 이런 어떤 점령지 내에서 이 정찰이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흔히 우리가 게릴라 활동 그러면 뭐 습격하고 보급마차 털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걸 했다간 이 게릴라 조직이 들통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했다간 조직이 들통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히 숨어서 정보 알려주고 지리, 부대 현황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인정해요. 그게 제일 나아요. 굳이 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는 이제 군 지휘부나 행정망이 다 붕괴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병사를 모으고 폐잔병이나 낙오병을 수습하려면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관 출신으로 의병을 지휘했던 사람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제 부상당에 숨어 있거나 낙오에 있었는데 군대야 그 지역 유지들이 모아서 여기 어떤 장군이 지금 우리 집에 숨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을 불러다가 지휘를 맡깁니다. 이런 식의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병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의병이 생기는데 군대가 회복이 됐어요. 정규군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 장군뿐만 아니라 의병들도 원래는 다 군적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군대로 와야죠. 쉽게 말하면 의병이 모였다는 것은 독자 부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정력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당신이 징병을 한 거잖아.
그리고 군대는 어쨌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잘했다, 고맙다, 그 모은 의병 우리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향촌 조직이 그대로 의병을 만들어서 인원 관리하고 군량 지원하고, 그럼 정부가 구직을 뺏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한테 이런 거 해주고, 병사 필요하면 징병해서 보내주고 군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곽재호 부대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곽재호는 워낙 그 부대가 잘 싸우니까 그냥 냅뒀어요. 근데 좀 애매모호한 부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쪽부터 흡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또 인간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조선시대는 어쨌든 지역 차별이 있고, 이게 영남, 호남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영호남에서도 또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 격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싸웠으니 나 이거 갖고 공을 세워서 벼슬 하겠고 우리 마을의 격을 올리겠어 하는데, 지휘권 내놓고 군대 넘겨주라 그러니 그걸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거듭 말씀드렸듯이 못 믿는 거야. 니네들이 군대를 그따위로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넣으면 뒤섞어가지고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지금 편제 잘 됐어. 다 능력별로 뽑았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남군처럼 실전 경험으로 꽉 찬 사람으로 뽑았는데, 이거를 왜 해체해서 문관 수령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이제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그 고려시대 군사제도 같은 게 제일 싸우긴 제일 잘 싸워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냥 대장만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잘 안 따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그냥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편제가 고려시대 같이 지역민으로 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대대장까지, 연대장까지, 아니야 사령관만이라도 정부 관료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호남 지역이 또 곡창이니까 군량되기도 좋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역 기반의 군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관료들이 냅니다. 그래서 당시 전라도의 장성 현감이던 이귀, 나중에 인조반정 때 아주 1등 공신의 이귀하고 담양부사였던 이경린이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지역에 아주 대단한 장군감이 한 명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호남에서 의병을 모으자. 그래서 이 현지에서 뛰어난 무사들을 모아서 그 훌륭한 군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전통적인 의병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의 찾아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역민이 결집도 할 거고 편제도 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도 소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서울에서 온 높은 양반이 내 공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공적도 공평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모이는 겁니다, 무사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휘관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김덕령입니다. 그러면 김덕령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분이 원래 양반갑니다. 이게 또 조선시대 어쨌든 좀 이렇게 양반이어야 돼요. 양반인데 이렇게 벼슬 했던 교생이라고 보니까 과거 급제는 안 했고 글도 좀 했대요. 김덕령이 이게 상당히 무술고수였어요. 그게 또 호남집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거의 뭐 광주 광산김씨인데 이제 광주고 집은 담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뭐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항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온갖 소문이 있는데 저도 몰라. 하여간 뭐가 있겠죠. 뭐 요즘 말로 무협지 같은 얘기가 막 돌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항복이 그러더라고. 삼국지에 관우 장비도 이런 건 없다. 그래도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삼국지를 봐도 이런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송시열이 그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어쨌든 씨름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키가 크고 그러진 않나 봐. 보니까 정확히는 없는데 보면 키 크고 이런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왔는데 저분이 굉장한 고수야라고 해서 씨름 우승한 사람하고 한번 붙어봐. 그랬더니 뭐 단박에 꼬꾸라뜨리더래요. 그래서 이번 실수야. 또 한 번 했는데 그냥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자꾸 덤빌래? 그랬더니 갑자기 뭐 불을 토했더니 죽었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무술고수들은 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호통만 쳐도 죽었다거나 뭐 입에서 불이 장풍을 썼다거나 막 가끔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무술고수다. 그 다음에 그 담양에 유명한 게 이제 금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호남에서 제일 지금도 보존이 잘 된 성인데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거기는 엄청난 바위가 있대요. 거기를 뭐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서 걸어 다녔다. 그거는 수십 명이 봤다. 뭐 이런 얘기. 요게 이제 제일 수준 낮은 얘기고 뭐 날개가 달렸다. 뭐 별 얘기 다 있더라고. 뭐 용의 깃털이 있더라. 내 생각에는 날았다. 뭐 여기 무슨 이렇게 용의 비늘이 있어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막 하니까 아무튼 소문이 났고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을 의병장으로 한다 그랬더니 이제 무사들이 막 내노라는 무사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첫째, 그때 김덕령이 28살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김덕령이 나중에 본인이 직접 그랬어. 싸움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무슨 사령관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대장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군대 전투지휘, 전술가 이런 건 아니다. 다만 싸움을 잘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모은다면 이 호남 지방에서 용사들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 뭐 특전사? 무술 고술들로 모인 특전사 같은 걸 모아서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다.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오히려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호남 지방에서 내노라는 무사들이 막 모여요. 이런 사람들 막 모이니까 저기 김덕령은 돌격부대 만들겠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무사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사병들도 모이는 거예요. 야, 저기는 무술 고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병살이 많고 근데 갑자기 커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포상도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는 돌격 중대장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사단장 연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28살이고 본인은 조직 운영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록을 뭐 밑에 있는 그 무사도 다 좋게 말하면 다 동네 주먹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거칠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기 잡으려 했더니 맨날 애들 두드려 패고 나중에 김덕령한테 이제 제일 온 게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뭐 좀 반항하고 이러면 또 가서 패고 뭐 그래서 나중에 김덕령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전쟁에 나갈 때 돌격돼야 되는데 군대가 커지니까 전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전쟁이 안 되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자 공이 없고 군량 떨어지고 하니까 병사들도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큰 사건이 생겼던 게 호남 지방에서 갑자기 전국 규모의 의병이 생긴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안 해가지고 군대의 전술적 능력과 이 무사들로 모인 걸 구별을 잘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 소림사에 가면 그 유명한 승려 뭐 사당이 있는데 명나라 때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는데 하도 왜구들이 이걸 잘하니까 누가 생각하기를 중국 무술 고수들을 내보내자 그래서 소림사 승려로 부대를 편성해 내보냈다고요. 그 소림사 승려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무술 고수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편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다 그냥 뭐 왜군들 막 날리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실제는 갔더니 얘들이 개인 싸움만 할 줄 알지 전술을 못하냐. 붙어서 어떻게 했더니 처음엔 이겨. 얼마나 잘 싸웠겠어. 그랬더니 왜군이 도망가다가 복병으로 깔아버리거나 전술적 움직임으로 전멸시켜가지고 실제로는 큰 공을 못 세웁니다. 근데 그중에 몇 명이 이제 이걸 좀 날린 거는 있지만 사실 부대로서는 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무술고수를 모아놨다고 해서 절대로 훌륭한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이걸 구별을 못 하는데 당시에 구별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몰리고 기대는 커지고, 그러니까 광해군이 또 이게 또 장래 야망이 있으니까 김덕룡을 불러가지고 이코 장군이라는 칭호를 줘요. 이게 근데 내가 볼 땐 광해군의 큰 실수예요. 그랬더니 호남에 갔더니 이분들이 보니까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 신복으로 만들었대. 그럼 어떻게 돼? 와, 저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돼가 또 다 모이는. 이러니까 통제가 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부대가 해산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김덕령이 나중에 반성을 했대요. 결국 이렇게 명성만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무사들끼리 만나서 김덕령을 이제 특전사 같은 거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로소 제 역할을 찾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파란만장했던 1호 9.2년이 지나고 명나라 군대 참전하고 하면서 이제 거의 휴전협정, 강화협정 맺어지고 막 그럴 때요. 임진왜란 전사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좀 심각했죠. 협상의 싸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 또 이 모아놓은 군대가 싸움을 못하니 김덕령 부대가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안을 공격하게 됐는데, 일본군이 다 외성에 들어가 있고 수비하는 데를 조선군이 공격하려니까 조선군은 아직은 수비하는 거는 되지만 공격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일본군이 또 외성이라는 게 또 만만하게 함락시킬 때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김덕령 특공부대 니네가 앞에 가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곽재우 뭐 또 소문 많으니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제일 치사하지. 니네 싸움 잘하니까 니네가 가라. 명성은 높지만 김덕령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규전에 우리가 들어가봤자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곽재우랑 만났을 때 얘기가 있는데, 당신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 당신 이거 다 푸실 수 있냐? 100명, 200명이서 전쟁을 어떻게 끝내? 이렇게 돼서 앞에다 밀어 넣었더니 이제 그게 진짜인지 꾀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김덕령이 좀 뭐 조금 말하면 감기 몸살 심한, 그땐 각기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각기증은 요즘 각기병이 아니고 이렇게 막 기운 없고 오한 나고 이러는 걸 각기증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뭐 그랬더니 또 배 태워서 돌격을 시켰더니 배 타고 가서 상륙해서 고지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근데 그때 다 알았던 거예요. 정부에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로 김덕령 부대가 제일 유명하고 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몇백 명 갖고. 그러니까 적당히 물러나가고, 명성은 커졌는데 공적을 못 세우니까 비방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진왜란이 교착 상태로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나는데, 이 반란군들이 백성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꼭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저 사람들 우리 협력하기로 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골에 있는 좀 뭐 그래봤자 뭐 중간짜리 양반인데 영의정이 우리한테 동조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 편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다 호남 쪽 의병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아니면 곽재우, 그러니까 의병들은 자기들이 봐도 이게 웬 이상한 무력 집단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정규군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섰다. 그래서 의병장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럼 일단 의심을 하거든요. 취재를 해서 이제 한 번은 넘어갔는데, 요게 좀 미스터리인데 그 실록 보면은 김덕령이 그 이제 연루가 됐을 때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죄가 없다. 이거는 거저 들어간 거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정치가 잔인한데, 그 당시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대신들도 다 죽이자고 그래요. 오히려 선조가 말렸어요. 굳이 왜 죽이냐? 지난번에는 그렇게 됐대지만 아무튼 싸움 잘하고 돌격대장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부 이제 또 정치의 이게 이제 당쟁이 아니라 진짜 정치의 무서움과 저는 전쟁의 무서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역사도 봐도 전쟁이 되면 이런 일이 잘 생겨요. 반란이 나잖아요. 2번 나고 3번 나니까 또 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더라도 자꾸 석방해주면 또 날 거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덕령을 또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막을 것이고 이럴 거라는 생각, 이게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 전근대 사회의 그런 어떤 정치의 그 냉혹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묵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대 옛날에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별로 써먹을 데도 없더라. 그런 판단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옛날같이 호남 의병, 심지어는 한때는 전국 의병을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다 끝나고 이제 뭐 돌격대 몇백 명이고 공적은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 잘 됐다. 이번에 본보기로 쓰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령이 죽게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의병이라는 문제가 그 정부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 편제라는 것이 조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한번 고려식 군대를 만들어 해결해 보자 그랬더니 이게 거꾸로 전투가 없으니까 고려시대 무신정권 같은 걸 걱정하다가 터지는, 그야말로 지역 군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김덕령을 통해서 다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김덕령은 너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선 군사제도의 한계, 어떤 고려식 군사제도의 단점,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김덕령의 비극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근대 사회와 조선의 군사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 전쟁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